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번만은 저도 양보 못해요. 요즘에는 여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곳에 몇 년만 다녀오면 아버지 이제 힘들게 몸 안 쓰셔도 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무슨 일 한다고 그래? 그것도 여자 혼자서 말이야. 벌면 얼마나 더 벌겠다고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언제까지 겨울만 되면 고장나는 저 구식 보일러 사용하실 건데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제 의지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홀로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스웨덴에 최악의 한파가 닥친 어느 겨울날, 아버지는 집 안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엘린, 드라이버 좀 가져오너라. 이놈의 보일러가 또 말썽이다. 나한테 또 혼구멍이 나야 말을 들을 모양이야. 아버지, 이제 우리 보일러 바꾸면 안 돼요? 보일러는 주로 추울 때 작동시키는 난방시설임에도 우리 집 보일러는 유독 겨울에 고장이 잘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오래 사용하기도 했고 시설 자체가 구식이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겨울이 올 때마다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시는 아버지에게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자고 말씀을 드리곤 했죠. 엘린, 세상을 떠난 네 엄마가 이 아빠의 어떤 점을 좋아해서 결혼까지 한 건 줄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바로 절약 정신이란다. 이것 봐라. 조금만 고치니까 바로 작동하잖아? 실제로 아버지는 손재주가 있으신 건지 기계들을 잘 다루시고 고장난 기계들을 뚝딱뚝딱 잘 고치시곤 합니다. 오죽하면 동네에서도 유명해서 무슨 기계들이 고장나면 아버지에게 먼저 가져오곤 하셨죠. 제가 사는 이곳은 스웨덴에서도 후미진 곳에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겨울이 되면 워낙 추운 곳이어서 보일러의 역할이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집 보일러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저도 이곳을 떠날 텐데 아버지 혼자서 혹한의 겨울에 보일러라도 고장이 나버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아버지에게 저의 중대 결심 사안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실 거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딸이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분위기까지 잡으실까? 벌써 무섭네. 이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기분은 좋은 상태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와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위기를 살피던 저는 먼저 말을 꺼냈죠. 아버지, 저 이번에 한국으로 가서 일 좀 배우고 올게요.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한국이라니? 일자리가 그렇게 없니?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는 거야? 역시나 아버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대답했죠. 일자리야 많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올게요. 누가 너보고 돈 벌어오래? 외국으로 나가는 건 반대다. 다시 생각하자. 아버지는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한국으로 일하러 간다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 몰래 한국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하셔서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많은 연구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결정한 저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은 저도 양보 못해요. 요즘에는 여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곳에 몇 년만 다녀오면 아버지 이제 힘들게 몸 안 쓰셔도 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무슨 일 한다고 그래? 그것도 여자 혼자서 말이야. 벌면 얼마나 더 벌겠다고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언제까지 겨울만 되면 고장나는 저 구식 보일러 사용하실 건데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작전이었죠. 고집에는 고집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격하게 반대하셨지만 이번에는 저도 지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펼치자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때는 이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한국행을 실행해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하게 되더라도 워낙 고지식하셨기에 제 의견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죠. 그래서 부득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불효자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저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잘 되면 아버지에게도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싸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떠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의무적인 반응으로 제 연락을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그런 냉랭한 반응에 지쳐서 점점 더 연락이 소원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째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중 처음으로 겨울을 나게 되었죠. 한국의 겨울도 스웨덴 못지않게 추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동네의 난방시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난방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온돌이라고 표현했죠. 온돌 난방시설을 보고 있자니 스웨덴에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느라 땀을 흠뻑 흘리시던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시죠? 한국도 겨울이 제법 춥네요. 거긴 괜찮으세요? 보일러 고장 안 났어요? 그래, 여기는 아무 문제 없다. 한국 생활에만 집중하고 내 걱정은 말 거라. 한국도 여기만큼 겨울이 춥다고 하더구나. 몸조리 잘하거라. 역시나 1년 전에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더 어색하고 기계적인 대화들이 이어졌죠. 제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린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의 보일러 기술이 아주 좋아요. 집에 보일러 한 대 놔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거참, 괜찮대도. 네 일이나 제대로 신경 써. 돈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거라. 보일러가 어디 한두 푼 하는 물건이더냐. 그럴 돈이 있으면 저축이나 해. 역시나 제가 생각한 그대로의 아버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억만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는 저에게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소원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꿈을 위해 한국으로 오는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와 티격태격했던 일들이 생각나며 순간 아버지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그랬다면 지금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하게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없이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경제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까지 신경을 써야 했으니 당연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출가하여 외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아버지의 고충을 100만 분의 1 정도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득 이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것 같아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번에는 전략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아버지, 좀 있으면 휴가 시즌이죠? 한국에 놀러 오세요. 와서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시고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코스로 제가 다 준비해 둘게요.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 표가 얼만데 그런 소리래? 비행기 표 때문에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안 볼 거란 말이에요. 티켓 이미 예매해 두었으니까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환불도 안 돼요. 안 오시면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먹히면 어떡하나 해서 조마조마했지만 이번에는 제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낭비를 싫어하시는 분이었기에 미리 예매해둔 티켓을 그대로 버리느니 한국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반강제로 한국으로 떠밀려온 아버지는 저와 함께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반강제였지만 한국에서의 관광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된장찌개에 공깃밥을 먹었습니다.
청계천을 걷고 한국 도심 속의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딸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었다니 말이야. 아버지는 한국을 완전히 시골 동네처럼 생각했었나 봐요. 아버지와 제가 살던 스웨덴의 시골 동네처럼 낮은 건물들만 줄줄이 있는 게 아니었죠. 한국의 빌딩은 크고 높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와 여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제가 고집만 조금 덜 부렸더라면 보다 일찍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아버지와의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린, 내가 그때는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아무래도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한국에 직접 와보니 어느 정도 알겠구나. 아버지, 일기예보 보니까 스웨덴에 최악의 한파가 온다고 하던데 조금 더 있다가 가실래요? 한국은 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추위는 집에서 반소매만 입고 다녀도 끄떡 없더라고요. 온돌 모드를 돌리면 그런 거 다 믿지 말 거라. 매번 최악이다 뭐다 하면서 실제로 닥쳐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니? 설사 한파가 온다 해도 얼마나 오래 머물지 알고 그만 가봐야지. 완전히 제가 예상한 그대로의 아버지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다시 스웨덴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나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빗나간 일기예보를 바라셨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웨덴에는 역대급 한파가 몰아닥쳤고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기까지 보일러가 걱정이었죠. 매번 겨울만 되면 고장나는 보일러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스웨덴 집에 도착하실 시간이 되어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거기 엄청나게 춥죠? 보일러는 어때요? 작동되나요? 그래, 도착해서 짐 풀고 쉬고 있다. 보일러는 저번에 내가 야무지게 혼쭐을 내주었던 게 먹혔는지 아주 잘 돌아가는구나. 게다가 평소보다 성능도 더 좋아진 것 같다. 집안이 훈훈한 것이 온기가 돌아온 기가. 그래요? 다행이네요.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휴가 받으면 스웨덴에 한번 올라갈게요. 그렇게 우리 부녀는 통화를 마치고 또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스웨덴의 한파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게 네가 말하던 그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니? 비쌀 텐데 왜 그랬니? 그래도 아주 성능이 좋구나.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엘린 네 덕에 얼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다들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하더라. 사실 아버지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때 스웨덴의 아버지 집에서는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득해서는 절대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으실 걸 알았기에 제가 생각한 묘수였죠. 지인을 통해 부탁을 드렸고 보일러는 한국식 온돌 난방이 가능한 보일러로 교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최악의 한파가 닥치자 아버지가 계시는 마을 사람들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고장이 나지 않은 집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모여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대해 잘 아시는 어떤 주민분이 아버지의 집의 보일러가 신식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줘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끈끈한 부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 예찬론자가 돼버렸어요. 한국 물건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엘린, 내 딸아. 한국에는 찜질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구나. 나 언제 한국 내려갈까? 우리 아버지, 귀여우시죠?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이곳에는 사업차 호텔에 방문하여 투숙 중인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요. 어둑해진 밤, 미국 여성이 머무는 호텔방은 쥐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끼익, 탈그락, 철컥. 그리고 얼마 후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던 미국 여성은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30대 여자 에비게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제가 직접 겪었던 지옥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과 싸울 수 있게 도와준 저의 소중한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육류나 가공식품 생산에 적합한 지역으로 발전해온 대도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식음료 회사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저의 직업 특성상 다른 지역이나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어렵게 취직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승진도 하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급여도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 누구보다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미국 여자였을 겁니다.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던 저 또한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수출을 시작했고 저는 해외로 돌아다니며 제품을 홍보하고 미팅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품의 홍보 막바지에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미팅을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정이 지연되어 스리랑카에서의 미팅은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무사히 제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까칠한 오너분이 계셔서 꽤 애를 먹었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반발에도 우리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 짬밥이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당신 머리 위에 있다고. 이제는 그런 자만심까지 생길 정도로 이 업계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저였죠. 생각보다 미팅이 일찍 끝났지만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아 이곳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인지 호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골아떨어졌죠. 이때는 평소보다 피곤했는지 조금 더 일찍 그리고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귀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하고 밝은 편이라 과장 좀 보태서 자면서도 제 주위의 소리를 듣는 경험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두고 잠을 자고 있지만 정신이 완전히 수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날의 제 상태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잠은 자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수면에 들어가지 못해 주변의 소리는 어렴풋이 들리는 그런 상태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의 그런 예민함 덕분에 지금 이렇게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소리가 들렸죠. 끼익, 탈그락, 철컥. 처음에는 이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꿈치고는 너무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고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꿈이었지만 너무나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죠.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거릴 정도로 소름이 돋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복면을 쓴 괴한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조용히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미친 듯이 무서웠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복면을 쓴 괴한은 특별히 손에 무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손을 묶어놓고 호텔 이곳저곳을 누비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정신을 놓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냈죠. 최악의 경우에는 저 괴한에게 몹쓸 짓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이지 그렇게 될 것만 같았죠. 괴한이 호텔 방에서 무언가 뒤지고 있을 때 저에게서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리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 쪽으로 향했고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며 고함을 질렀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방에 괴한이 침입했어요. 다행히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복면 괴한은 제가 뛰쳐나가자 황급하게 도망을 쳐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도망을 가고 없을 때였죠.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비행기 일정 시간이 오기 한참 전부터 공항에서 대기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때의 일들이 생각나며 괴로웠죠. 미국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탕비실에 갔다가 크게 비명을 지르는 일도 있었죠.
커피를 타던 도중 탕비실에 다른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의 옷이 아래 위로 검은색을 입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때 호텔에서 제 방을 침입한 괴한도 위아래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죠.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미국에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꺼내봐야 저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였죠. 자유분방한 미국이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괜한 억측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호텔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말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는 그런 억측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저의 행복하고 정상적인 일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숙면을 해야 할 시간이 되어서도 잠이 들지 못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회사 생활하며 퇴근을 하는 사이에도 평소에는 하지 않던 버릇이 생겼죠.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유심히 살피고 관찰하는 버릇 말이죠. 게다가 유독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선입견도 생겼습니다. 대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걸까? 아니야. 직접 그런 일을 겪어봤으면서 또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도 부족해. 더 열심히 주변을 살펴야 해. 그야말로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회사 생활은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싶은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어가며 억지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기운에 기대어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일까요? 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수면장애가 더 심각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겨우 새벽에 쪽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도대체 자네 요즘 왜 이러나?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게 아니면 애인이랑 트러블이라도 있는 거야? 잘하던 사람이 요즘 왜 그 모양이야? 회사 상사는 저의 과거 일 처리와 최근의 일 처리를 비교하며 문제를 삼기도 했고 내놓고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저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면 다음에 있을 진급 문제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능력자에서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자 제 주변 인물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존경한다던 후배들은 저를 보고 이제는 인사를 하지도 않는 후배들이 생겨났고 시종일관 제 사무실로 찾아와 저와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저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였는데 나이는 저와 동갑이지만 워낙 어려 보이는 친구라서 제 기억에도 뚜렷하게 남아있던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고 오다 가다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죠. 그런 친구였지만 저의 회사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오히려 저를 더욱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에비게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 의외로 함께 나누면 쉽게 해결될지도 몰라. 말이라도 정말이지 고마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친구에게 제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접어두었습니다. 괜스레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정신과에서 약까지 먹는다는 소문이 나면 그때는 정말로 회사 생활은 끝장나는 거였으니까요.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제가 겪고 있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은 모조리 실천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같이 조깅했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심신의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와는 확실하게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딱 그뿐이었습니다. 운동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거의 왕따 비슷하게 되어버린 회사 생활 덕분에 저의 불안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저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졌죠.
심지어 저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제가 없는 곳에서 저의 험담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인생 살기 힘들다. 저 사람들이 진짜 나랑 그렇게 웃고 떠들던 그 사람들 맞아? 진짜 사람이 싫어지려고 그러네. 이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상사가 저를 호출했죠. 그리고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에비게일, 자네 요즘 실적이 너무 부진해. 이대로면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맡기기가 힘들어. 이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동안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당연히 마지막 기회는 줘야겠지만 그제야 지금의 상황이 제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상사의 예고대로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보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사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건에 대하여 책임자로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죠.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겠지. 책임자인 내가 이번에도 성과를 얻어오지 못한다면 해고를 당할 거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야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쏟아부으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만 만나면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지는 지금의 제 상태로는 미팅을 통해 성과를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때 불현듯 한국인 직장 동료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에비게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제가 출장을 가야 하는 곳도 한국이었기에 그 친구가 도와만 준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했죠. 조심스럽게 한국인 친구를 찾아가 부탁했고 다행히 그 친구는 흔쾌히 이번 출장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 말이죠. 한국인 친구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큰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죠. 이렇게 동행해준 것만도 정말 고마운데 제가 다시 불안 증세가 도질까봐 안심하라는 위로까지 해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단순히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라고 말이죠. 그 친구는 한국의 치안에 관해서 이야기해줬고 한국의 호텔에서 내가 겪었던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현지 수사 결과 제 호텔 방에 침입했던 괴한은 당시 비즈니스 미팅 내내 까칠한 반응을 보였던 오너가 사람을 시켜서 계약서를 찾아 파기하라고 보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맙소사 에비게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은 야밤에도 여자 혼자서 거리를 거니는 곳이야. 물론 어디를 가나 위험 요소는 있겠지만 한국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소리야. 이런 식의 위로였습니다. 어차피 미팅 일정은 다음 날이라 오늘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국인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져서 밤 시간이 되자 밖을 바라보았고 실제로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임에도 밖은 환했고 많은 사람이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간간히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야 한국인 친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런데도 저는 밖으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호텔에 오게 되자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저와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잠이 들지 않아 뒤척거리는 저를 본 한국인 친구는 저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에비게일, 누군가가 호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올까봐 두려운 거면 내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반응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친구는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죠. 친구가 가지고 나온 것은 어디에나 있는 흔한 수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머리끈처럼 보이는 둥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더니 호텔 문 쪽으로 가서 자물쇠 쪽에 수건을 걸고 머리끈으로 수건의 양 끝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죠. 이건 내가 한국에서 지인에게 배운 거야. 해외 출장이 많은 탓에 호텔에 자주 묵는다고 하니 알려주더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니까 너도 잘 보고 써먹어. 이렇게 해놓으면 밖에서 문을 강제로 열어도 열리지 않을 거야. 한국인 친구는 실제로 문을 열고 강제로 문을 열어 보였지만 그녀의 말대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낸 것인지 경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맙소사. 한국인들은 죄다 천재들이야. 이런 방법은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진심이 튀어나와 버렸죠. 그 말에 친구와 저는 한국에 출장을 온 이후로 처음으로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숙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팅이 진행됐고 최고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정신과에 내원하지 않았죠. 그렇게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던 불안 증세와 대인기 피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이게 다 한국인 친구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한국 특유의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해고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호텔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한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봐야 진정한 제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말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와 같은 진정한 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기도 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미팅을 하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나를 지옥에서 꺼내준 내 친구 미영아. 고마워.